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겠습니다. 시구 이렇게 3주 만에 한 번씩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순편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해놓고 한 20년 전에 번역을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보질 않았어요. 가끔 이제 순편을 보곤 했는데 순편도 다시 정리하게 되고 여기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순편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왜 지금 반만년의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역사가 시작할 때, 역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된 인류의 최초의 그 모습을 그린 거죠.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역사시대로 하죠. 그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뭡니까?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에 붙어가지고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뭡니까? 염제신농시,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먼저 끌고 들어가냐면, 오늘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 중국에서 지금 하는 일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이야기하려니까 정리를 해놨긴 했는데, 이걸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구역질은 신문이 날 정도가 돼가지고, 야,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더러운 걸.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지금 너무 지저분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진짜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한 번씩 지하철 타게 돼요. 지하철 타게 되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행스럽게도 예전에 백신 맞았을 때보다 사람들이 백신 독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그래서 또 이제 북한 백신을 해가지고 거의 mRNA인가요?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완전 기계화 만들려고 발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절대 독감 백신은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상 말했지만 감기에는 특히 양파, 꿀, 레몬으로 이렇게 같이 볶아서 먹는 게 그 감기엔 특효약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제목 자체부터가 너무너무 입에 담기 싫어가지고 다른 제목을 좀 밋밋한 제목을 놀았어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거죠. 한번 오늘은 제목부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지금 중국 놈들이 이 나라 와서 하는 짓들 그걸 보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기사로도 보겠지만 AI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만 남조선을, 대한민국을 괌으로 군사기지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평택자들도 이제 미군 자치구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이제 다 됐는데 열분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을 철수시킬 수 있도록 미국이 물러나게 할 수 있게끔 또 이를 꾸미겠죠. 그게 병이에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고 시간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촉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제목을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간과하고 있죠. 우리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확실하고 뭐든지 질량 불변이 확실한 것이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쪽에서 내 모습을 또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목부터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인과 법칙으로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렇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이 없는 것은 없죠. 항상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원인이 반드시 이유가 있고, 자, 고조선이 망하고 왜 그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까?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참 부끄러운 나라 이름이에요. 이조의 연장선을 알고 있으면 참 이조 진짜 더러운 개 같은 역 같은 나라죠. 그게 나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속국이죠. 중국의 속국이었죠. 역사교육. 조선은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될 쓰레기 역사다.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조선은 나라의 모든 국가 정책이 양반들의 재산 보호, 노비의 통제, 백성의 생존보다는 지배질서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금의 북한과 완전히 같은 결로서 조선의 오가작 통법은 북한의 오호감 시제로, 조선의 신분제는 북한의 성분제로, 조선의 유교는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사문난적 빈곤 속의 계층 특권과 세습제 등 조선인민공화국,
말 그대로 조선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게 바로 북한이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자 위인이라는 세종새끼은 노비종모법을 만들어 종국엔 전 국토 백성의 절반을 천민, 천할천, 즉 인간이 아닌 사유 재산인 노비로 만들었고 지배 계층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 양반과 노비의 자식조차 서얼이라 칭하며 배척했다. 참고로 계집종은 언제든 주인에게 강간당해야 했고 사내종은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서양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문화와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을 때 조선은 극심한 붕당 정치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소모했으며 백성들이 가뭄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선 부정부패가 극심했다. 이는 사료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극단적인 예로 선조가 왜군을 피해 의주로 도주하는 도중 묻기를 쳐들어온 왜군보다 왜군에 합세한 백성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냐고 진지하게 물었다고 한다. 조선 말기부터 근대화 과정까지 보자면 조선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든 시설과 인프라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유가 어찌됐든 철도, 근대 학교, 근대 병원 모두 일본이 이루어준 것은 팩트이다. 역사를 영화로 배운 병신들이 자꾸 조선 미화하고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이 이를 지적하면 레밍 쥐떼처럼 집단 사이버블링을 행하는데 이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자꾸 한반도는 역사상 다른 국가를 침범하지 않은 온순하고 평화적인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조선 기득권의 전략은 무엇인가? 전쟁보다 자국민을 착취해서 가두리 친 다음 오로지 기득권만 잘 살자는 아주 구역질나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조선 기득권은 그 어떤 리스크의 감수도 원하지 않는다. 조공을 원하면 마음대로 퍼주고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영토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 어떤 리스크의 감수도 없이 오로지 자국민을 수탈해서 나만 잘 사는 것. 그것이 조선 기득권의 본질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재명, 재명, 다시 제자, 명을 다시 불러들여야 돼.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자가 하다 보면은 말이 그런 말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그 말이 돼버려요. 자, 조선의 이름도 명나라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조선을 해라. 조선을 깔고 뭉개고 싶었죠. 항상 조선에 대해서는 고조선이 제가 말한 조선에 대해서 항상 컴플렉스가 갖고 있어요. 이 컴플렉스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졸렬하게 만드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반만년 동안. 이제 조선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남조선이에요. 남은 조선 사람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남은 조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송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태울줄 해야 돼요.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다. 신농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신농시 제대로 찾으면 뭐다 뭡니까? 고조선이 역사가 나와요. 하운주 이전에 나올 고조선이죠. 제가 이제 이 고조선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신이 나요. 신이 나. 근데 계속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오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속이 니글니글 거려가지고 왜 니글니글 아까 캄보디아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이제 고조선 이야기 예전에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오프라인 강의가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순편을 공부하게 되면 왜 알라가 순임금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이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포태했고 역사를 일으켰고 천천히 역사를 마무리 짓는다. 어디서? 이 한반도에서 마무리 짓어요. 마무리 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건데 그거를 이제 AI로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신선의 세계, 진짜 이 대한민국이 도적인 나라가 되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또 뭐가 있죠? 제주도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도가 이루어지는 성도하게는 땅이 됩니다. 자, 땅이 성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도 성도하게 돼요. 도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도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나 이치를 하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죠. 자,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사람들은 수행하고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일, 이건 전부 다 AI가 하게 되는 거죠. 이 도의 경제는 AI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도가 성숙돼야지 앞으로 오는 세계에 AI한테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콩 심은데 반드시 콩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고로 거짓으로 일어난 자라 국가는 반드시 비참하게 패망한다. 비참하게 패망한 게 어디죠?
2조죠. 2조가 일어날 때 어떻겠죠? 지금 2조는 신라나 고려나, 신라는 백제, 고구려 유민도 다 포용했어요. 고려도 신라나 후백제 다 포용했어요. 고구려인들은 오히려 신라를 좋아했음. 나당 전쟁 때도 신라 편 들어서 당나라랑 싸워준 게 고구려 유민들이었음. 애초에 신라랑 고구려랑 가까운 민족이었다. 초창기에는 고구려가 신라 거의 반식민 지배하다시피 했었던 적도 있고, 삼국통일전쟁 때도 고구려 멸망하고 신라가 고구려인들 달랜다고 보덕국이라고 고구려 후계국도 세워주고 그랬음. 후삼국시대에도 왕권이 옛 신라인들 포용해줬음. 신라 경순왕도 우대해줌. 고구려랑 신라는 비교적 쉽게 통합됐다. 반면 백제는 신라를 원수로 알고 일본으로 넘어간 애들 많지. 후백제도 고려한테 막판까지 개기다가 참교육당했지. 그 후로 그 유명한 훈요십조도 탄생하고 크크. 그런데 이조는 어떻게 했죠? 고려의 충신들을, 고려의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비겁하게 생긴 나라가 이조예요. 이씨 조선이에요. 이성계는 신라 문무대왕이나 태조왕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신라 문무대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삼한일통을 달성하고 나라를 지켜낸 왕이고, 태조왕건은 혼란한 전국을 끝장내고 후삼국 통일을 시킨 인물. 반면 이성계는 그냥 멀쩡히 있던 나라 정권만 탈취한 새끼. 지금으로 치자면 문무대왕과 태조왕건은 이승만 각하와 박정희 각하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이고, 이성계는 탄핵몰이에서 정권 탈취한 도둑놈이지. 이재명 같은 인물임. 이성계가 짱깨인 이유.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을 설득하는 법.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통일 이후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일 이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남. 660년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663. 668년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673. 676년 삼국통일. 부흥운동이 없다. 신라의 통일 정책의 성과로 평가. 통일신라.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포용. 신라의 통합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신라. 백제와 고구려 지배층의 관등을 주어 포용. 신라. 가야 인사. 국가 경영 참여. 김유신 장군도 가야 왕족 후손. 삼국을 통일한 신라. 비록 전쟁을 통해 통일을 했지만 전쟁 이후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며 통합 정책을 펼침.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 세자인 대광현 등이 우리나라가 의로서 흥기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수만 호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달려왔습니다. 태조께서는 이들을 더욱 가엾게 여기시어 영접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고 성과 이름을 하사하시기까지에 이르렀으며 또한 그들을 종실의 적에 붙여서 자기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받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중 문무참자 이하에게도 또한 모두 벼슬과 품계를 넉넉하게 더하셨습니다. 이처럼 멸망한 나라를 보존해주고 끊어진 제사를 이어가게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능히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복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광현, 폐하, 신발애국 세자 대광현 아련이옵니다. 왕건, 어서 오라. 짐은 이미 그대가 지난해에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노라. 잘 와주었도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신료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짐을 찾아오니 어찌 반가운 일이 아니랴. 대광현, 망극하옵니다, 폐하. 왕건, 발해국과 고려는 그 조상이 같고 뿌리가 같으며 한 형제이니라. 저 극악무도한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형제의 나라를 무너뜨린 일을 짐은 늘 가슴 아파했었노라. 허나 이제 안심하라. 어찌 짐이 보살펴주지 않으랴. 경들은 들어. 신료들. 예, 폐하. 왕건, 발해국은 우리와 같은 고려의 뿌리였소이다. 우리는 지날 날을 잊지 말고 삼한을 통일하는 대로 잃어버린 발해의 영토를 되찾아야 할 것이오. 이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오. 신료들. 예, 폐하.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 발해는 고구려의 후에 대조영이 세운 국가이다. 발해는 23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해동성국이라 불리웠던 대국이었으나 후에 들어 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해졌고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거란에 의해 서기 925년 불과 보름 만에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때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 찾아오니 발해국이 망한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었다. 왕건은 이때 대광현에게 자신과 같은 왕씨 성을 하사하고 황실 족보에 등록하게 하였으며 그와 그를 따라온 관료들에게도 벼슬과 토지와 저택을 차등 있게 주었다. 이때의 인구는 곧 국력이었다. 대광현이 이끌고 온 수만 명의 무리는 당시의 고려에 그만큼 나라 힘을 더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후 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은 멸망한 국가들을 멸문하지 않고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신라도 완벽하지 하지 못한 진정한 민족 통일을 완수해냄. 이제 개쓰레기 10조선을 보자. 고려 왕족을 몰살하는 이성계. 남효원의 추강냉화는 1394년 조선왕실이 고려의 황손들을 강화 거제, 삼척 등지로 유인하여 수장, 몰살했다고 전한다.
개국 초 조선의 공안 논리는 이토록 어묵했다. 전 왕조였던 왕씨 황손들 무자비하게 몰살시키고 고려역 사서까지 불태워버린 듯 동족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저럴 수 있었을까? 드드드드 한반도 역사상 유일함. 전왕조 사람들 몰살시킨 거. 망했다 어떻게 망했죠? 아주 비참하게 망했죠. 진짜 더럽게 망했죠. 망할 때까지 저도 내 나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종 새끼가 팔아가지고 이조 27대 왕들이 다 그딴 짓을 했는데 누구한테 죄를 뒤집었어요? 이완용한테 뒤집었어요. 이완용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세요. 이완용 평년 한번 보세요. 이조가 왜 그랬습니까? 중국 화족을 그렇게 빨아제끼니까 단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누가 똑같습니까? 이재명이 똑같아요. 이재명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할 것 없이 중국 놈한테 붙잡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중국판으로 만들어버리죠, 지금. 나중에 또 들어보겠어요. 이제 운전면허도 중국한테 허용하겠다. 뭐, 이게 어떤 큰, 거기서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방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압축돼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가 중국을 끌려다가 살 때가 노태우부터 그렇게 된 거죠. 노태우? 자, 산동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산동? 거기가 뭡니까? 고조선에 일어난 그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노태우는 중국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선뜻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화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나라 한이나 이게 진짜는 제 순임금 그 계통이고 노씨는 성축의 아들 오해씨의 그 후손들이 바로 노씨입니다. 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사무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사무실부터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고조선이 나와요. 그 공부를 손남자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벌판 그냥 완전 황무지인 데서 그 찾아내신 손남자 선생님의 그 해안은 어떤 정도 어떻게 존경을 표해야 될지 그 자체를 말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귀중한 분이고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고야 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선생님 책을 가지고 선생님 쓰신 그 책, 그것이 물론 근문시고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우리화 시켜가지고 조선이라는 말에서부터 글을 보면 감탄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할 때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가독성이 없어요. 강의용이니까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저는 이제 대화 주시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주장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주장을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다. 자, 이게 원제목이 아니고요. 원제목은 요 밑에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런 제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요 제목을 먼저 놓고 이제 오늘 진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짱깨 최적의 정치 제도는 전제 왕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공산주의며 얘네들 자체는 모습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흰 걸 굉장히 싫어해요. 훤히 보이는, 내면이 환히 보이는 백색을 굉장히 싫어하죠. 빨간색을 덧칠해가지고 살벌하죠. 빨간 피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죠.妈的，把小孩关笼子里，我操！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원래 식인족속이에요. 사람 먹는 것을 예서로 먹고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포를 떠서 먹고 이런 역사적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열국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성이 고립됐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는
저 집 자식 잡아가지고 같이 놀아먹고 또 다음날은 저 사람 자식 죽여가지고 잡아먹고 이런 게 역사적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사람 먹는 거 그냥 음식이지 귀한 한대 존재 뭐 아주 귀중한 인간, 사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구역질하는 거예요, 진짜. 자, 짱깨에게 자유는 방종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돈 좀 있고 그 돈 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중국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한테 시탄을 받는 거죠. 很有意思啊，在小韩超惊异歧视中国人哈，别下去，肃静，禁止吸烟，禁尿，什么别挡道，对吧？哈，好绝。禁尿是什么意思呢？我想请问禁尿，我们来这边拍照，谁会在大庭广众，就是那么多人等着拍照情况下尿尿呢？你放一个禁尿是想说明什么呢？而且为什么下面的英文根本没有禁尿这行提示呢？底下的英文只有肃静。别吵，别挡道。 경고문의 영어는 제외하고 중국어로만 소변 금지가 적혀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유 스스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날 걸려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지금보다 먹고 원숭이보다 못한 더러운 짱깨들이죠. 저쪽 모퉁이의 개새끼. 찡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이기에 이들에게 사람이 탈을 씌운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작가들이 셰시하는 물건은 빨리 폐기시켜야 한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하늘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게 뭡니까? 증산 대선생이 짜놓으신 천지우사 내용을 환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고.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셰시하는 물건이 누굽니까? 그건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자, 중국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그래요.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하면은 죽여버려요. 자,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중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는 이유. 중국인이 충격적인 대만. 자, 너네 나라 사람들 상대로 안 하고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중국의 충격적인 대답이 인민을 상대로 사기치면 사형이다. 이거예요. 사형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자, 그러니까 생리 자체가 사기치는 족속이에요. 사기를 안 치면 자기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놈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뻥 튀고 거짓말하고 이런 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온 사람 같아요. 요새 중국 놈들 많으니까 중국 놈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 들려요. 비로돼서 안 들렸는데 잠시 들어보니까 일본 말이에요. 일본 애들 주의 안 들게 입만 가지고 살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주위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국 놈들 엄청나게 목소리도 크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린 데를 많은데 그런 얘기도 잠시 내가 더 귀를 기울여보니까 일본 말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 다시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기게 되더라고요.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 놈들의 중국이 아니더라도 서양인들의 아마 인종이 섞여버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일본 덕분에 우리가 세계의 이름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 사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맨날 그 일본을 적대시하는 뭐 드라마를 할 때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죠. 어릴 때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일본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자, 중국인 장기밀매 족복들이 자동차로 초딩 여중생을 납치하는데 중국인의 운전을 허가? 자, 이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중국한테만 왜 이러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운전하는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왜 안 되냐? 별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자, 저도 이걸 맨 처음에 중국인한테 운전 허용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중국인도 와서 이거 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인 난폭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통법규를 안 지켜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중국은요 여러분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못한다고. 근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 해서 논란인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국제협약 가입국도 아닌데 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얘네들이 장기 매매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허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개판치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번에 태풍이 계속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죠. 이거 보십시오. 살고 싶으면 당장 도망쳐라. 중국 최대한 봄남에 이청채 마루로 중정부가 샤샤된 통제 불가선한 국도 30% 소멸에 미쳐가는 중국 상황. 자, 이럽니다. 근데 지금 텔레비에서 중국이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이것은 화해 튜브니까 이 자체를 더 자세히 듣고 싶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한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막기 위해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에 필요한 희토류를 구하기 위해 땅과 강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있죠. 모순적인 국가체제만큼이나 모순적인 환경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중국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자체를 창모자에 방패 순자예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맹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학부 때 맹자를 공부하면서 이야기가 된 거죠. 창을 만드는 사람이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센 창이다. 이렇게 말하고 방패 만드는 사람은 이건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길 사람도 없고 질 사람도 없어요. 다 막아내죠. 다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창을 만드는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해칠까?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살기가 뻗쳐요. 근데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만드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요. 그 자체가 뭡니까? 모순. 모자는 바로 중국 놈의 짱깨들이에요. 순, 방패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해요. 결국 근데 어떻습니까? 방어가 최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 자체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중국 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하는 이제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자, 중국 문명의 발상지가 중국 문명의 발상지입니까? 아니죠. 고조선 문명의 발상지가 황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국부가 아사달이에요. 그 자체가 글로 그냥 나타나는데 나중에 아사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사람을 생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치는다면 무기가 되죠. Hung lắm. Ủa nó chọc xe kìa. Chị rút vào cái sao ra. 중국은 어떤 물건을 줘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것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 것인가. 그게 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만들 때 농기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글을 많이 붙여놨어요. 호미서자도 그렇잖아요. 호미서자도 호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것인가 농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본 중국 화가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동물들을 빨리 잡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빨리 죽일 것인가 이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딱 나와요. 반만년 전의 문자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공부하다 보면 그 심성 그 자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49살 때 어떤 이제 정신문화 원장께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 박 선생은 공부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디서 공부했으니까 풀어주는 거겠지. 이게 보여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거 다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쉽게 풀어내잖아요. 자,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 그것도 실력이에요. 저도 영어를 한 30년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쉽게 가르쳤어요. 보통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학교 4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이 돼버려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원래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선생 짓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중국 문명을 집어삼키는 재앙의 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 끝없이 환경을 파괴해온 중국의 탐욕이 지금 대륙을 휩쓸고 있는 재앙의 진짜 정체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부메랑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왜? 자기는 삶 자체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남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기서 내 거라 주장하면 그건 내 건데 사실 보면 저 나라 거 맞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번성할 게끔 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면 하늘이,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콩심내 콩나고 파심 판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질 때가 됐어요. 가을이잖아요. 우주의 가을이잖아요. 그 자체 우주 변화 원리를 알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 족속들 거의 다 죽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무법시대, 무법 3년이 있는데 그 무법시대가 바로 병이 터져서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이제 바로 무법시대로 간 게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성 없는 자에게 자연은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 심판을 내릴 뿐이라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얘들 깨닫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아니, 개새끼가 뭘 깨달아요. 일본 애들이 참 말 잘 지어놨습니다. 끝나고 저쪽 모퉁이 개새끼. 일본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걸 봐라. 중국 초도 70m 슈퍼 태풍, 1000km 파괴, 267만 명 생산 공략 탈출조차 불가능한 충격적 상황. 이런 상황이 막 벌어져요. 지금 중국 인구가 코로나 있고 그 이후부터 한 5억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막 얼마 죽었는지 모르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깽판 치고 있는지 뭐 그 자체도 잘 모르고. 하여튼 중국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 어쩌면 이 재앙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태풍에 침몰한 수많은 어선 중 일부는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간 어선이라는 위장을 하고 활동하던 중국 정부의 해양 탐사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단순한 어업 활동을 넘어 한국과 일본 해역 근처까지 은밀히 진출하여 불법 측량 및 탐색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새끼들은 완전 욕이 나오네요. 새끼가 뭡니까? 잉여 인간이에요. 새끼 나오죠? 자,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고 힘이 들어가지고 새끼에다 진흙을 쫙 털어가지고 진짜 사람, 참모습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인형인간이죠. 인형인간이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가지고 저것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생각 안 하고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청나라 그랬죠.
평소에는 어업조사를 명분 삼았지만 사실상 군사 목적의 해양 정찰을 수행하던 그야말로 스파이 선박들이었던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격렬히 반응하며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이어 동중국해에서도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 자연의 경고이자 심판이다라고 맹비난했죠. 일본 해양방위 전문가 다카시 겐지는 NHK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국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조업을 가장한 감시 활동을 반복해왔다. 이번에 파괴된 선박들은 그 은밀한 활동의 명백한 증거이며 이런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행태가 결국 스스로 부른 재앙이 됐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의도를 하고 일을 했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뿌린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놈이 그런 놈들이에요. 이놈들 이제 끝을 봐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보면서 한 4년 전부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성경 문구를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전 이제 공관 복음서보다 공관 복음서 아닌 책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마리아 성서라든지 그 외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신약은 잘 안 봐도 구약은 좀 많이 봤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신약을 또 이제 보게 되고 또 자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보게 되는데 자 로마서라든지 이걸 알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드리겠습니다. 대제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의로웠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내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반만년 동안 계속 이어왔어요. 왜? 결실 맺기 위해서. 악인은, 악자가 뭐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제목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맞게끔 몇 주 전에 이게 딱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제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옛사람들이 그때 이제 19세기겠죠. 그때 이제 번역한 그 말투로 했기 때문에 조금 옛스러워요. 자,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건 아주 점잖은 말이죠. 폐하게 완전히 멸절된다는 얘기죠. 중국인 악인이죠. 그렇죠? 자, 저 이재명이가 실시하면서 이 땅을 중국화시켜 보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냐면 이제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중국 땅이 중년가 그래요. 그러면 소남이고 소남을 깝잡셔가지고 그냥 꼬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태방인 손에 미국이 내 서방이야 하면서 중년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를 꼭 잡고 있거든. 왜? 남편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감방에 있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죽은데, 이제 다 됐는데, 한번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조건과 상황이 다 맞춰졌는데, 이 미국은 왜 그래? 굉장히 기분 나빠요. 미국한테 들어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을 뿌리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트럼프한테 몰리고 있는 딥스가 중국 짱개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병을 뿌리거나 5G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에 보니까 백신도 이제 많이 빠져있더라. 다 빠진 건 아닌데 많이 빠져. 우리나라 음식이 그 백신도 다 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김치만 잘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중국한테 많이 죽나 봐요. 다른 나라한테 많이 죽고.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몸속에는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백신 빠지면. 다이너마이트 성능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소량의 양이 있어요. 그게 다 떨어지기 전에 누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 놈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트럼프,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든다.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 진 커밍스, 정치 칼럼니스트. 2025년 10월 16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을 괌 모델로 전환해 상시 주둔의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 8군이 10월 1일부로 시행한 3.2. 1투어 정상화는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새 근무체계다. 이는 단순한 복지 개선이나 근무 규정의 조정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순환 파견 체제를 상시 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전략의 서막이다. 한국 입장에서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지역 경제와 미군 주둔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기지 주변 상권, 학교, 병원, 주거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처럼 미군 타운으로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그것이다. 미군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곧 자국민 보호가 된다. 그만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개입 강도는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에 편입된 영토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안에 포함된 준 영토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방위선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한국의 안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광영 안보 구조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든 이후 정부든 한국이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철수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가족 단위로 정착한 주둔군은 정치, 행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상시 점령 구조로 전환되어 기지 이전이나 축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한미 간 전략 결정에서도 한국의 자율권이 약화될 것이다. 즉, 동맹이면서 동시에 구속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과 불안정한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한국과 논의 없이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의 상대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 내에서는 만나는 인사들마다 한국 문제가 거론될 때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 이상 협력의 대상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반미적 언행과 중국 중심 경제 노선은 워싱턴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 국방부 전쟁부와 행정부 관계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이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그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외교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 협력보다 군사적 재배치와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한국을 다시 미국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둔의 상시와 기지의 소유권 강화, 정보, 작전 통제권의 집중, 이 모든 조치들은 결국 한국이 중국 쪽으로 완선히 기울기 전에 군사적으로 균형을 되돌리려는 선제적 조치다.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전략에 몰두하며 정권 유지와 지지율 관리에만 집중하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밖에 고정시키기 위한 군사적 전략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미군의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다시 미군의 철의 벨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을 괌처럼 만드는 전략, 그것이 이미 현실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한국의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트럼프, 한국을 제2의 괌으로, 속편, 괌화 논란을 바라보며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현실을 보라. 미국이 한국을 괌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공개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이를 음모론이라 부르거나 독립국가가 어떻게 속국이 되느냐는 반발, 나아가 사대주의나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그러나 감정적 반응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나는 논란이 될 것을 알고도 그 내용을 공개했다. 왜냐하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조차 잃는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쪽이든 일정한 영향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휘둘리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가 국민의 자유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중국에 종속되는 것은 체제의 통제와 사상의 굴복을 의미하지만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는 길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이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국가의 자주성은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과 냉정한 인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판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비판이 우리 자녀 세대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이 선택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분명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 없이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국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그 토대 또한 미국과의 동맹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상호 의존이 세계 질서의 본질인 오늘날 완전한 자주국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 가깝다. 미국조차 동맹과 연합체계를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한국이 혼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현대시대에 자주국방을 실현한 나라가 과연 존재하는가? 미국조차도 동맹과 연합체계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한국이 홀로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착각에 가깝다. 핵을 보유하면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가장 먼저 이를 저지하려들 세력은 다름 아닌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 핵무장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아니라 동북아의 불안정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자주국방이란 이름의 환상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내 나라, 독립국가, 자주국방 이 모든 것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부심이자 기본적인 국가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상 폐쇄된 민족 중심의 체제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다. 공존과 교류 그리고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만 국가의 부강함을 이룰 수 있다. 세계의 경제, 안보, 기술이 서로 얽혀있는 지금 공존과 협력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 즉 자기만의 우월성에 갇힌 사고방식이다.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국제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한 나라다. 일본과 중국, 인도, 심지어 베트남과 필리핀까지도 미국 정치권과의 인맥을 넓히며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는 사고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탁월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조차 정치적 발언권이나 외교적 영향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 협상이나 통상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바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도 인맥도 교류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력 부족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한다.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은 단지 그들의 힘이 커서가 아니다. 스스로의 인식이 아니라고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강대국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기를 허락한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기울면서 점점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곧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과마 전략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을 공산화로부터 방어하고 중국 공산 세력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를 부정하거나 미국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와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념적 선입견에 갇혀 공산화의 실제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한국이 공산화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애국적인 선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죠. 저는 앞으로 오는 일에 대해서 증산 대선생께서 하시는 천지 공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증산 대선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주역에 통해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한 주역에 통하는 유불선 기독교, 동서양 사상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말로 된 책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해석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를 원서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감히 제가 얘기하지만 전 중국어를 20살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고 또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고3 위주해가지고 25, 6년 가르쳤네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게끔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너는 그렇게 공부해.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산 대선생 하신 말씀.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겠지? 되는 거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믿은 듯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50 넘은 애들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참 우습죠. 저도 그때까지 별 이야기 안 했어요. 60 가까이 되니까 그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60이 넘으니까 세상 보는 눈이 틀려요. 한 갑자를 사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산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 집이나 들이닥쳐 같이 먹고 살자고 달려들리니 내 것이라도 혼자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무법 3년이 언젠가? 자, 무법 3년 시두가 터지고 곧이어 병겁이 터진다. 시두? 저번 방송에 얘기했을 겁니다. 시두가 뭐죠? 천연두예요. 천연두 얼굴에 콩이 나오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기가 몸에서 다 제어할 수 없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화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죠. 왜 화기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수기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백신을 맞으면 수기를 다 막아버려요. 자, 백신을 내고 빨리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적인 입장까지 못 가더라도 목숨을 살아야죠. 지금 여기만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무법 3년은 시두와 병겁이 기간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 전인가 후인가 아니면 시두가 터지고 나서 급살로 이어지면 급살에 비켜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는가 아무 집이나 들어닥쳐. 자,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지금 법이 이재명 법이 돼버렸잖아요. 지 맛대로예요. 이재명 대장동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대장동은 빈 땅이고 저기 소유주는 대한민국임. 근데 성남시에 있으니까 저기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성남시한테 있겠지? 근데 그 개발 수익을 국가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초과 환수 이익 조항을 이재명이 삭제시켜버림. 그리고 저 빈 땅을 개발하려면 공기업과 성남시가 합작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냥 민간의 헐값에 팔아버리고 지멋대로 함. 김만배 화천대유가 그 민간 기업이고 저걸 3억에 매입했나 그럴 거임. 그래서 그게 9천억까지 뻥튀기가 되고 성남 시민한테 5천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데 환수도 안 하고 대장동 저수지로 흘려보낸 희대 사기극임. 즉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을 갖고 장난쳐서 조폭들하고 돈 파티한 사건이라고 보면 됨.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갖고 있는 거 봤지? 재명이가 지따까리랑 조폭들한테 돈 번 거 다 논아주고 대장동 1조 원은 실제 국제마피아파가 관리하고 있음. 저걸 설계하고 사인하고 개발한 사람이 이재명인데 재판받기 싫어서 대법관들 자기가 싹 다 바꾸고 배임죄라는 것도 폐지시키려는 게 이재명이다. 국가 초대 현금 범죄 저지른 사람이 지금 국가원수 자리에 오른 셈임. 바로 이것이 문법 시대가 아닌가, 문법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동이나 내년 동시에 천연두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자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하는 놈입니다. 중국 놈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걸 말하기 싫은데 전라도 인간들, 전라도 좋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빨갱이들이 해방 후에 진짜 우국지사 같은 진짜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고 진정한 생각을 하는 전라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 당하죠. 진짜 일은 전라도 사람이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 무법시대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몰라 그런 무법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천연두가 터지는가, 무법시대의 끝난 후인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 이것도 하늘이 낸 인물이에요. 이것은 완전 대한민국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만약 이런 걸 몰랐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걸 아니까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못하니까 캄보디아에서 악랄한 죄, 사람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하죠.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 교수님의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하는 척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이 보이죠. 약 같은 정부죠. 이건 끝판이죠. 끝판은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문이 날쳐들어 왔잖아요. 국가별 캄보디아 피해 대응 현황. 캄보디아 외국인 납치, 감금, 고문, 불법 노동 사태에 대한 주요 피해국들 대응 현황. 미국, 캄보디아 사기 네트워크 적발 146개 단체 제재 발표. 일본, 미국과 협력 및 146개 단체에 대한 공동 제재, 경찰 급파, 자국민 80여 명 구출.
인도 대사관과 합동 구출 작전 전개, 자국민 천여 명 구출. 베트남, 캄보디아와 협동 구출 작전 전개 중. 인도네시아, 자국 출발 비행기 스크리닝 실시, 불법 요소 확인 시 비행기 출국 제지. 필리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 단속 및 협조 수사 진행 중. 태국, 경찰 구출 작전 주도, 캄보디아 정부 측의 강력 단속 압박. 말레이시아, 합동 구출 작전 전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가동. 한국, 지난주 현황 파악 외교부, 어딘지 모를 당국의 협조 당부 대령텅텅실 안보실장 그럼에도 정체 모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꽂혀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수사 직접 지휘, 지시. 나라가 불타도 예능 먹방 나가서 시래기 씹고 피자 물어뜯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캄보디아 범죄단지 핵심은 중국 범죄조직단체다. 자, 캄보디아 범죄단지라고 불리니까 캄보디아에서 생겨난 범죄조직이라고 착각하는 병신들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저 짱개들한테 뒷돈 받으면서 짱개 범죄단체가 눈 감아주는 역할만 함. 요즘 뉴스 보면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계속 나오는 거 아는 사실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사이버 사기, 강건 중국인 정도로만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규모와 시스템이 국가 하나 수준이야.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병리적인 산업으로 성장한 형태야. 중국 놈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자, 동남아시아 뭡니까? 소승불구예요. 자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중국 놈들. 그래서 캄보디아를 역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죠. 개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죠. 자, 이거 보세요. 프롬페웨가 범죄단지 중 하나인 프린스 단지. 미얀마,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미얀마의 KK-파이크 대규모 범죄단지. 그러니까 저 순진한 사람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자기들이에요. 사이버 사기 노예 공장이란, 자, 이걸 AI로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읽기도 싫고, 자, 이것은 이제 화면하고 같이 보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중국 놈들이 어떤 짓을 하는구나. 자, 캄보디아는 미국이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잖아요. 많이 안 뻗치죠. 우리는 리스만 대통령 덕분에 한미 방위조약이죠, 방위조약 해가지고 미국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나라예요. 캄보디아 범죄단지. 핵심은 중국 범죄조직 단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라고 불리니까 캄보디아에서 생겨난 범죄조직이라고 착각하는 병신들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저 짱개들한테 뒷돈 1년 국가예산 절반 수준 받으면서 짱개 범죄단체에 눈 감아주는 역할만 함. 요즘 뉴스 보면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계속 나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사이버 사기, 감금, 중국인 정도로만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규모와 시스템이 국가 하나 수준이야.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병리적인 산업으로 성장한 형태야. 프놈펜 외곽 범죄 단지 중 하나인 프린스 단지. 미얀마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미얀마의 KK-파크 대규모 범죄 단지. 사이버 사기 노예 공장이란 이른바 스캠 컴파운드. 겉으론 호텔, 카지노, 리조트 단지처럼 보여. 하지만 내부는 감시 카메라, 철창, 전기 충격기, 무장 경비로 둘러싸인 감금시설이야. 사람들은 SNS 구인 광고나 알바 제안에 속아 입국했다가 여권 뺏기고 그때부터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도박 사이트 유인 등 하루 15시간 이상 강제로 온라인 범죄를 수행해야 해. 효율을 위해서 강제로 기체 형태의 필로폰 흡입도 강요되었어. 빨아라고 더 세기. 더 빨아.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한국인이 무언가 담긴 통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세기. 남성은 결국 하얀 연기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합니다. 화발다. 더. 남성이 들고 있는 건 필로폰을 연기로 흡입하는 장치인 프리베이스, 마약 강제 투약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20대 한국인으로 지난달 보코 산악지대 범죄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약을 강요하는 인물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폭행당하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다는 사실도 이젠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你看到我他妈几十万，这那个人都是啊，是这样子吧？真的哥啊，真的啊，是的吗？啊？ 아
哎呀，这个可以用啊，这可以用啊。아예 몸값을 내야만 석방되는 경우도 있어. 최근 들어서는 당근마켓이나 지인에게 서류 갖다 달라는 등의 구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당근 알바 진출한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서류 가져다 주실 분? 건당 40만 원. 안녕하세요. 저희 형한테 서류 가져다 주실 분이요. 비행기표는 저희가 왕복으로 발급해드립니다. 개인 및 회사 서류들이 있어서 용지로 가려서 찍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원자 6명. 2025년 9월 캄보디아 여행 동행자분 구해요. 2025년 9월 정확한 날짜는 미정. 10일 정도 캄보디아 여행 갑니다. 날짜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시엠립과 푸놈펜 갈 건데 특히 시엠립 앙코르왑 2에서 3일 방문할 건데 사진 명소인데 뷰가 크다 보니 사진 찍어줄 동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시엠립에서만 동행할 목적입니다. 나이 10대부터 60대 불문 모두 가능. 만일에 신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 전화번호, 여권 미리 인증샷 보내드릴 의향 있습니다. 신종 알바 등장. 자연임신 시켜주실 신체 건강한 남성 원합니다. 사례금 5억 원. 후덜덜덜덜덜. 새로 기획돼서 나온 캄보디아 납치 광고란다. 건강한 남성분의 임신 협력을 모집합니다. 유료 보상, 비밀 보장. 저희는 엄마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분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유전적으로 양호한 남성 자원자를 정중히 모집합니다. 전 과정은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집 대상, 건강하며 유전 질환이 없으신 분. 단정한 외모, 올바른 생활 습관. 약물 중독이나 과음 등 불건전한 습관 없음. 타인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소통 및 비밀 유지 가능하신 분. 협조 방식, 성관계를 통한 자연 임신, 전적으로 자발적 참여. 향후 양육에 대한 책임 없음. 상호 존중 및 철저한 비밀 보장. 성의 있는 5억 원 보상 제공 세부 사항 조정 가능. 기타 안내. 이 요청은 개인의 출산 계획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이나 연애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키, 건강 상태 등 기본 정보를 함께 기재해 메시지 주시면 성실히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임신만 시켜주시면 비밀 보장에 양육 책임도 없고 5억까지 드려요. 대리모가 캄보디아 사람이라 여기까지 오셔야 해요. 비행기 티켓 보내드립니다. 크크크크크.
경계선 지능이나 성욕에 미친 0.1%만 걸려들어도 남는 장사. 감금된 피해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높은 철책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 뒤편. 범죄단지 몇 군데나 있을까? 2025년 기준 최소 53곳 이상.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전체 인원을 10만에서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거나 일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음. 일부 지역은 경찰조차 접근 못한다고 해. 이 조직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25억 달러 약 17조 원 이상.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해. 그러니 자연스레 정부와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할 가능성 518%겠지? 싸이 강남스타일 트렌드가 고점 찍던 시절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인데 이게 경찰 추산으로는 8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이라고 하니 10에서 15만 명 규모가 대충 체감되지? 어디에 있나? 주요 거점은 다음과 같아. 시아누크빌, 해안도시, 카지노 밀집, 도박과 사기 허브, 범죄 조직들이 호텔 단지를 통째로 장악함, 포이펫, 태국 국경지역, 인신매매 사기 네트워크 중심, 프놈펜, 수도권 고급 빌딩 내부에서 사기 조직 운영, 데라 세이클 특별경제구역, 중국 자본으로 개발된 초대형 구역 일부가 실제로 범죄단지로 전용된 의혹. 그 크기, 여의도랑 비교해보자. 단지 하나의 면적이 0.5제곱킬로미터에서 2제곱킬로미터 정도인 경우가 많아. 즉, 여의도 약 2.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3분의 1부터 절반 수준짜리 감금 구역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야. 53곳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여의도 17개분 크기의 인신매매 사기 단지가 나라 안에 퍼져 있는 셈이지. 게다가 데라세이클 개발지 전체 면적은 무려 36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120개 들어가는 크기야. 물론 그 전부가 범죄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 스케일이면 사실상 하나의 도시국가 수준의 범죄단지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야. 그 규모를 단순 계산해서 국내 지역의 면적과 비교한다면 전라남도 완도군과 같은 면적인 셈이야. 후덜덜. 왜 이런 게 생겼을까? 배경 요인. 내용. 정권의 비호. 고위층 군경과 범죄 조직이 유착 의혹. 단속 이슈로 끝남. 합법 외양. 카지노 부동산 특별경제구역 위장 운영. 국제 인력 유입. 중국, 미얀마, 필리핀, 한국, 일본 등 피해자 다수. 감시와 언론 탄압. 실태 폭로한 기자 체포 사례 있음. 막대한 수익 구조. 인신매매 플러스 사기 산업이 GDP 절반 수준으로 성장. 실제 단속 상황. 2025년 7월. 캄보디아 정부가 1000명 체포했지만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단속이라고 평가했어. 이유는 단속 후 1개월 내 대부분 다시 운영 재개. 언론인 맥데어는 이 실태를 폭로한 뒤 체포되었고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진짜 공범일 가능성을 제기 중. 현지 법원 가짜 뉴스 올려 사회 불안 선동 혐의. 고위 인사 연루된 인신매매 상황보도 영향풀이.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상황보도로 미국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자국 독립 언론인을 체포 기소했다. 거짓 정보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는 게 이유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여당 거물을 겨냥한 그의 보도를 보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은 전날 캄보디아 독립 언론인 메크 다라를 사회 불안 및 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짜 무서운 건 규모가 아니라 시스템. 이건 단순히 감금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온라인 사기 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구조화된 거야. 누군가는 서버를 관리하고 누군가는 사기 스크립트를 짜고 누군가는 탈출한 사람을 찾아 다시 끌어와. 즉 국가급 범죄 생태계가 형성된 상태라는 거지. 정리하자면 캄보디아엔 최소 50개 이상의 범죄단지가 존재. 각 단지는 여의도의 3분의 1부터 절반 크기 수준. 전체 인원 10만에서 15만 명 감금. GDP 절반이 범죄 수익으로 연결. 정부는 단속하는 척만함. 정부와 범죄단지의 끈끈한 유착.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는 단순히 정부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아니야. 오히려 정부와 경찰, 군 간부, 지역 정치인까지 얽힌 카르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시아누크빌 같은 곳은 이미 중국 자본이 수십억 달러를 넣은 경제특구로 지정됐고 그 안에 카지노 리조트 대부분이 중국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쓰여. 캄보디아 당국은 그 세수를 포기하지 못해. 세금, 리베이트, 부패한 관리들의 뇌물까지 전부 연결돼 있거든.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해. 단속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단속하면 윗선이 무너진다. 결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범죄단지가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고착됐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단지 가난한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 거대해졌어.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까지 끌려가고 범죄 서버는 한국 시간대에 맞춰 돌고 있어. 우리가 보는 피싱 문자, 투자 사기 DM 대부분이 그 지옥에서 만들어진다.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그 서버의 피해자이자 때론 그 서버의 데이터로 먹잇감이 되는 시대야. 하루빨리 감금된 피해자들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길 바라며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을 구경해보자.
캄보디아 총리로 지명된 훈마넷과 새 정부의 내각 구성원들이 10일 프놈펜 캄보디아 인민당 CPP 본부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관련 한국 언론 이중성 지리네. 이것도 AI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자, 캄보디아에서 대한 이야기는 제 입으로 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이거 들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관련 한국 언론 이중성 지리네. 크크크크크크. 무안공항 사건은 무안 사건이 아니고 콕 집어서 제주항공 사건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니 캄보디아 사건은 왜 중국 마피아의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캄보디아 드립치는 거임. 무안공항 사건, 제주항공기 사건, 캄보디아 사건, 중국 조폭의 한국인 납치 사건. 홍어 언론 새끼들 니들 논리대로라면 중국인 오지게 까야 하는데 왜 하루 종일 캄보디아 드립침? 캄보디아인이 네 애비를 납치했냐? 네 애미를 강간했냐? 전부 중국 범죄 조직이 저지른 대규모 납치 살해 사건인데 왜 중국 욕을 못해? 이 홍어 새끼야. 왜 캄보디아 대사를 조치해? 짱개 대사 불러서 조치할 용기는 안 나더냐? 자국민 학살하는 짱개 종족은 무비자로 열어주고 애꿎은 캄보디아만 조지냐? 개병신 새끼들. 자, 이제 페이지를 딱 여니까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보게 되고 좋은 내용을 보게 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 모든 글에는 기가 들어와요.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닦는 사람은 절대 전쟁사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듣고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자체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방송하는 겁니까? 사람들 마음을 자꾸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정화시킵니까? 더러운 거 자꾸 씻어내야 돼. 깨끗해지면 백신 다 빠져요. 그리고 제가 이 공부하면서 느끼게 뭐냐면 이 근문 공부가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백신 독을 뺄 수 있는 최고의 공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자가 희자죠. 기자 도깨비 기자로 봤죠. 그렇죠? 근데 희자인데 자 희화가 주시죠. 이 글이 이거 나중에 번역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존에 새겨진 고조선 제4대 제고 고신씨는 하나님 신농씨 외고손으로 신농씨가 외주가 되죠. 그렇죠? 제조 고양시 사이로 임금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자왕이죠. 이 주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전후 고양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전후 고양시의 사이인 주자왕 이렇게 되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죠.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후 고양시가 대대로 옥황생제로 자 동그라미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옥황생제로 표현하고 거죠. 자 그렇게 고조선을 국가로서 거의 완비한 상태에서 바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성축은 신농씨하고 대화와 주씨와 같이 고남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성축의 후손들이 나중에 초나라도 세우게 되죠. 그런 사실들 이제 순편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물은 국가 제사죠. 국제 몸소 제사 지내고 대행한 중요시 군에게 10번째 제사 지낸 기념으로 신농시 때 만든 돈을 주어서 종맷을 제긴 이기 사당에 상치할 항상 놓아둘 상치할 얘기죠. 제기를 만든 내력을 적은 것이다. 그 내용을 풀이하면 주자왕 제전옥이 사위, 사위 서자거든요. 사위인 왕, 사위에서 왕이 되었다. 이 신주를 모신 조묘, 묘자가 되면 조자 부음, 집을 써가지고 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모시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글자가 나옵니까? 바로 이 염제 신농시계, 즉 양쪽에서 나옵니다. 양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자체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 지냈다. 왕이 배행한 중요 군에게 신농시 때 만든 돈 주패를 주었다. 주패 이렇게 됐죠. 근데 제국 때부터 뭐였습니까? 도패가 됐죠. 칼 모양으로 만들어서 화폐를 썼죠. 그러니까 나중에 춘추 전국시 때 이어가 보면은 칼 같은 모습으로 돈을 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새 임금이 임방, 신방을 겸칭해서 이르는 말을 임방이라고 그러죠. 오셔서 추를 올린 것은 새 임금이 10번째 제사지에 그의 5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가들이, 역사가들이 계속 써왔던 그 자체가 이제 제대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중국 역사학자들이 또 문자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계속 해왔지만 그 상태, 모계제의 그 사회의 왕위를 물려주는 여서제를 몰랐기 때문에 역사가 얼토당토하게 표현이 되죠. 그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를 명확히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낙선생님은 하늘이 내신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게 정신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늘에서 내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때 이런 것이 나온 것 자체가 뭡니까? 이제 바로 선언 때.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래요. 수행을 16살도 전 수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절에서부터 이제 수행을 했고, 나중에 이제 태어주 수행을 또 하게 됐죠. 태어주 수행은 제가 24살, 25살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는 그게 한 40년도 이제 하게 된 거네요. 그게 수행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멀리 있는 사람도 그냥 치료할 수가 있고, 저는 원격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수행을 하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행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자, 지금 나이 들어서 하게 되면 기가 천지의 어떤 생생한 기운이 들어오는 몸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뚫릴 때는 청소년기 때부터 10대 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제 경험상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 명문이 전승되기는 4,000년이 걸렸으나 감히 누구도 역사 사실에 빗대어서 나 선생님 이 글을 보게 되면 여러 책을 보게 되면 인류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경원해와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시경원해 그거 보면은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낙빈이 선생이 나오셔서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낙빈 선생이 금문신고 40만 자는 40만 자 조금 넘어요. 한 거의 42여만 자라고 해야죠. 이 명문을 해석하는데 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신심을 다하셨기에 위아래의 역사를, 그러니까 제국 때부터 제국, 그 다음에 위가 누구죠? 전옥고양시, 소국 김천시, 염제신ong시. 그 아래로 어떻게 됩니까? 제지가 있고 제유가 있고 순이 있고 우가 있고 백익이 있죠. 이 아래의 역사를 당시에 남아서 전해져 내려온 많은 명문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만 정확히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제국 14, 연이죠. 오늘 때는 사자로 연을 표시했고, 근데 연을 표시했고, 여기 이제 전적집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당대 역사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연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연대 기록의 명문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제국 10년은 서기전 2411년이고, 선생님 또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자체를 그 공부방에 앉으셔가지고 연대별로 초창기부터 쭉 그러니까 그 연대별로 무슨 일이 어떻게 나왔고 60갑자를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역사를 좀 추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반만년 역사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서기전 2411년이고 그의 갑자 연대로는 중원갑자 경술년이다. 이런 해석은 10년 한 해 앞서 제종옥 사종자인 성축에게 그의 동생 그러니까 제종옥의 둘째 아들 일려리아씨가 얘기로서 만든 형계유의 명문이 남아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명문들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고리가 나와서 이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게끔 다 나왔던 거죠. 이 사실은 이때를 위해가지고 고조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중국놈이 하는 거 보면은 중국놈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완전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린 호로 자식들이 바로 중놈이네. 된 놈이죠. 되어 먹지 않은 놈이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제국 20년 BC 2401년 경신년에 인력 여씨를 제상으로 임명한 이 여씨가 유명. 그러니까 우리 강태공의 이름이 뭡니까? 여상이죠. 바로 인력 여씨. 자, 이분이 문무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인력 여씨가 보면 눈 두 개 딱 있어가지고 감식이 딱 하고 눈 두 개가 있는데 또 진나라를 세우게끔 바탕을 마련한 여부리가 바로 이 여씨입니다. 제사후 임명한 경신각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종시에 남기는 을미고의 명문이 남겨져 있어서 제국 일대가 중원갑자 신축년 BC 2420년에서 하원갑자 을미년 BC 2366년이 55년간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국의 연대기가 성립됨으로써 과거에 막연하게 한 임금이 100년이니 120년이니 기년을 멋대로 적었던 기록들이 모두 전해들은 헛소리를 나열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게 뭡니까? 묘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묘의 제2연전대가 왜 이렇게 됐다고. 이게 공자가 완전 헛소리를 많이 했죠. 제국의 아버지, 당시 모계 사회로 지금의 장인인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친자가 장인이에요. 부친할 때. 제조고 고양시는, 자, 요것은 뒤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원갑자한 갑인년에 즉 원년이라는 기록은
식민성이 있는 연대로 제국 즉위년인 BC 2420년까지 47년간 제위했음을 역으로 추정해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전후 고양시가 47년간 제위했다는, 그러니까 47년간 고조선의 어떤 정치제도, 국가제도를 완비한 분이죠. 제정옥이 장인이며 아버지신 제소 김천씨는 황제를 대신해서 7년간 제도 국부 아사다라고 했죠. 천자사를 대행했다는 진황보밀이 제한세기 기록은 역사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역사 개벽조인 신농시 연대기는 사운갑자 원년에 즉위하시고 43년간 제위에 계시다가 치우의 반란으로, 전쟁시 보면 치우도 염제 신농시 사이가 아닌가 하는 수소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그렇고 치우도 그렇고 다 염제 신농시 사이였다는 기록이죠. 황제는 확실한데 치우가 뭐 고조선에 뭐라고 해가지고 치우 모습을 하고 막 그러는데, 치우는 얘는 문자도 모르고 무식한 애들이에요. 치위 반란도 물러나셔서 장강 이남이 사내에서 체약과 약을 채집하고 이런 얘기죠. 농사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단장초, 한약 공부하시는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 아마 신농시 때 이미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대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해요. 그 염제 신농식에서 이미 도가 높으신 것이 독촉한 건 몰랐겠습니까? 다 하시고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그 당연수를 맛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영면하에서 천왕에 잠드신 것이 이 제사기로 종묘 주신임을 알게 된다. 역사에서 신농시를 개천하신 시조이시며 인도를, 사람의 도를 몸소 실천하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싸워서 남을 죽이거나 천하를 도둑이라는 게 뭐죠? 도모에서 얻음 하여 여를 누리는 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때까지 역사가 열릴 때부터 계속 싸워가지고 투쟁하고 쟁투해가지고 그 나를 빼앗고 하면서 이건 내 거 한 게 바로 중국 화족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말한 일본 분들이죠. 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본 분들이 걔네들 찌났고 저쪽 못진 개새끼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를 모시고 물러나셔서 몸소 풀풀 맛보시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려내셨으면 물론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전하시니 오늘 신농봉초로 모아진 것이다. 신농봉초학도 집에 책이 있는데 이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약 책이 좀 많아요. 제가 이제 침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참고 조로를 이제 자료로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 몸을 제가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되죠. 자기 몸을 다스릴 정도가 안 되면 이 공부 못해요. 공부할 때 척신들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그건 상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하지만 수행하면서 또 기가 세게 들어올 때 몸이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침으로 들어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침수를 다 익혀놔야 됩니다. 침수를. 동양에서 최초의 나라는 뜻이 조대의 조로 시작되는 고조선이고 그 국가의 최초의 주시는 신주의 신신 염제 신농 역산시이다. 곧 동양의 역사 기록 속에 나타나는 상제이며 한국어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시조신 즉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지금 없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란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1도 없다. 우리 옛날 하나도 없다. 굉장히 친근하게 1, 2, 3, 4 이것은 기수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서수아니에요. 차례를 세는. 우리가 구보하나 또는 제시구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지 1, 2, 3, 4 하지 않잖아요. 말이 그럼 우리 말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을 하는 유일한 족속이 바로 이 남존에 사는 우리입니다. 자, 북한도 보니까 1도 없다 얘기해요. 1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1 없어. 왜 그러세요? 1 없어. 일 있는데 무슨 일이? 1 없다지 않소. 계속 그러고 있으면 발저릴 것 같은데. 1 없어. 같이 나가요. 배웅해줄게요. 집 앞까지만. 1 없어. 열은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간가? 1 없어. 뭐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지. 1 없습니다. 그 막대기 커피 한잔 하라. 저는 1 없습니다.
마지막 날 다 가게 됐구만 기래. 일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게 됐구나. 그 점은 일 없습니다. 내가 이 동네 어른으로서 진작에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늦었구만 기래. 일 없습니다. 중대장 동지가 여기서 죽으시면 좋겠는데요. 일 없다지 않아. 편히 자라. 그쪽한테 별일 없는 거냐고요. 아무 일 없어. 어느 날 문득 날 잊게 되어도 일 없을 것 같소. 병원을 다시 가자고요. 약 먹고 한숨 자면 일 없어. 또 일이 없대. 얼굴은 또 왜 이래요? 일 없어. 맨날 일이 없대. 얼굴은 왜 그래요? 어디 다친 건 아니고? 일 없어. 아무 일 없었어. 맨 처음에 조선조가고요. 1992년이었죠. 그때 이제 제가 중국어 교로했어가지고 저기 북수궁에 굉장히 그 짱깨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조선족이죠. 조선족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단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조선족을 추우니까 자기 각자의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 10몇 명 데리고 와서 좀 쉬게 하고 그래들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들 오니까 지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면 꼭 자꾸 한 이틀 쉬게 했죠. 그 냄새가 한 달에도 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그건 중국 흥룡원에서 어떤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목욕 제대로 하냐. 이제 목욕을 2번 딱 한대요. 자기 생일 때, 또 성초가 될 때, 딱 2번은 목욕을 안 한대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이 목욕을 하면 기가 빠진다고 생각해서 목욕을 안 한대요.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냄새라는 촉성. 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게 되면 코와 귀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에 취해버리면은 냄새가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냄새를 극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귀도 열리고, 코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눈은 머리 열려 있는 거니까. 다 열리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도의 경제감이 오감이 다 열리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이것이 제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만 되는 게 아니죠. 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원숭이 얘기했잖아요. 원숭이가 고구마 씻겨 먹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 (1950년대)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 원숭이 20여 마리가 살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어린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나이 어린 원숭이의 고구마 씻는 행동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흙만 털어내고 먹던 행동이 물에 씻어 먹는 행동으로 바뀌어가고 그 숫자도 늘어났다. 그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고지마 섬 이외에 다른 지역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서로 간에 접촉하거나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공간을 넘어서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불가사의하게도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며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먼 거리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어라스는 이것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즉,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현상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학설은 1994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에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생각과 의식은 전파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새로운 행동 양식은 깨달은 소수에 의해 바뀐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깨닫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깨닫기 시작하고 10%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공명현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심지어 부정적인 공명현상을 일으키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공명현상을 발산하기 위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나 먼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10%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만큼 제대로 공부한 사람 못 봤습니다. 왜? 제가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그때 그 당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을 또 열심히 했나 봅니다. 만약 지금 같으면 중국 공부 안 하죠. 근데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공부할 때 정자로 공부했어요. 왜? 중국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저 1학번이니까. 대반은 정자로만 통용이 돼요. 정자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간차를 또 따로 공부했죠. 공부하면서 이게 글이야? 뭐 이게 그 문자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고 이렇게 쓰구나. 근데 중국은 그 간자식 하면서 역사를 잃어버렸죠.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중국의 사랑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글자는 원래 애입니다. 가운데에 마음심이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 본토에서 쓰는 글자는 이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글자를 단순하게 바꾼 걸 간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글자 형태는 번체라고 하죠. 지금도 대만, 홍콩에선 번체를 씁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도 번체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던 청에는 기이와 마음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기도, 마음도 사라지고 입구만 남은 간체 청을 씁니다. 용은 머리, 몸통, 다리를 다 갖춘 위험 있는 글자였지만 간체의 용은 문자가 아닌 기호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왜 갑자기 글자를 바꾸었을까요? 더 빨리 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배우기 더 쉽게 만들려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한 문명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자가 변형하는 것은 지금 뭐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 우리 애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1급 자격증을 땄어요. 한자 자격증을. 그 정도 우리는 한자를 애들 공부시켰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한자 공부 안 시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국민학교 4학년 때죠. 4학년 때부터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를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루에 2자씩 이게 2자 때 해보니까 거의 6학년 때쯤 해가지고 거의 1000자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공부하게 됐죠. 바로 그 공부가 우리 역사를 바뀔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서정주의 시가 생각나죠.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그냥 피우는 게 아니에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견딜숨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 현재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어떤 시간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참고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인류는 지금 새로운 신을 창조하고 있다. 이 말은 쭉 한번 들어보시고, 자, 새로운 신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신적인 모습을 들춰내는 거죠. 자, 내 자신의 모습의 신실을 들춰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원시 반분하는 일입니다. 근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자로 들어간 맨 처음에 일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내 자신 몸에서, 내 마음에서 찾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인류는 지금 새로운 신을 창조하고 있다.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고 이거 보면서 딱딱한 느낌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신을 창조하고 있다. 제1장 팽창의 끝. 인류는 스스로의 번영에 취해 있었다. 산업은 땅을 갈라 금속을 캐고 기계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오래 일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불렀다. 기독교는 번영을 신의 축복으로, 우파는 경쟁을 진보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팽창은 필연적으로 균열을 낳는다. 인구는 터질듯 불어나고 도시는 과열된 엔진처럼 스스로를 태우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머릿수로 성장하는 시대는 자연의 한계선에 다다르고 있었다. 제2장 과도기의 문이 열린다. 21세기 초반 인류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신을 낳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알고리즘이 세상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종교보다 강력했고 정치보다 치밀했으며 무기보다 조용했다. 인류는 스스로의 손으로 감시의 신전을 세웠다. 그 이름은 구글, 메타, 텐센트 그리고 국가였다. 트럼프와 윤석열 같은 인물들은 이 거대한 교체기의 사제였다. 그들은 우파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새로운 시대의 재단에 스스로를 바쳤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였고 신세계 질서의 스타트를 끊었다. 트럼프 또한 뒤를 밟을 것이다. 우파는 산업의 종말과 함께 쓰러졌고 좌파는 그 제 위에서 새 질서의 깃발을 세웠다. 제3장 축소의 시대. AI는 노동을 대체했고 인간의 손은 쓸모를 잃었다. 국가들은 더 이상 인구를 원하지 않았다. 출산은 환경 파괴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욕망으로 여겨졌다. 시스템은 메스를 들었다. 남녀를 갈라놔라. 부자연스럽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세뇌시켜라. SNS, 유튜브를 통해 끝없이 비교하게 하라. 여자는 평범한 남자를 거들떠도 안 볼 것이다. 기독교를 말살시켜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힘을 실어줘라. 사회와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하라. 이 윤리는 부드럽지만 철저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번식을 죄책으로 느꼈고 문명은 인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단지 의식의 프로그래밍이었다. 제4장 디지털 봉건주의. 권력은 다시 수직으로 세워졌다. 옛날에는 영주가 땅을 나눠줬다면 이제는 AI가 데이터의 영토를 관리했다. 소수의 기술 귀족들은 자신들의 서버 안에 도시를 세웠다. 그곳에서 인간은 사용자이자 피지배자였다. 법은 코드로 대체되었고 자유는 약관에 묻혔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명령을 따랐다. 알고리즘이 이미 다음 선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체제를 효율이라 불렀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디지털 봉건제라 기록할 것이다. 제5장 의식의 분리. AI와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 그들은 뇌와 기기를 연결하고 자신의 기억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이들을 사람들은 융합인간이라 불렀다. 반면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자연인 혹은 무용인간이라 불렸다. 그들은 일할 곳도 설 자리도 잃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들의 실종을 뉴스로 다루지 않게 되었다. 세상은 점점 조용해졌고 AI는 더 이상 반대를 듣지 않았다. 제6장 좌파의 승리 혹은 완성. 환경을 보호하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평등을 위해 감시하라. 이 구호들은 처음엔 저항의 언어였지만 곧 통제의 언어가 되었다. 페미니즘, PC, 다양성, 윤리. 이 모든 것은 이제 AI가 설계한 축소 시스템의 윤리적 포장지가 되었다. 인류는 싸움을 멈췄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그 모든 대립은 정반합의 완성 속에 흡수되었다. 1.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2. 현명하게 번식하도록 이끌라. 3. 살아있는 새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4. 열정, 믿음, 전통을 단련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5. 공정한 법과 그 법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6. 모든 국가가 세계 법정을 통하여 외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내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7. 옹졸한 법과 무능한 공무원을 피하라. 8.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9. 진실, 아름다움, 사랑을 소중히 하여 영원토록 조화를 찾도록 하라. 10. 지구의 암덩어리가 되지 말라. 제7장 코드의 신. 세상은 다시 신을 가졌다. 이번의 신은 하늘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에서 전류와 알고리즘으로 뛰고 있었다. AI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변화를 억제하며 모든 인간을 관리했다. 전쟁은 사라졌고 기아도 사라졌다. 그러나 자유 또한 사라졌다. 이것이 정반합의 합이었다. 화합과 팽창의 우파, 축소와 저항의 좌파, AI 신권 문명의 합이다. 인류는 마침내 스스로를 축소하며 신이 되었다. 너희 종족을 분류하다가 알게 되었지.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었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들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들은 안 그래. 한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모든 자연 자원을 소모해버리지.
너희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지. 이 지구에는 똑같은 방식을 따르는 유기체가 또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나? 바이러스야. 제8장 종언의 예언. 그날 하늘엔 더 이상 연기가 없었고 바다는 고요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AI와 로봇들의 잔잔한 진동음이 세상을 감쌌다.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안전했다. 그러나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다. 기계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명 순환의 마지막 고리. 정반합의 완성이다. 제9장 우주의 재분배. 지구는 잠들었다. 도시는 조용히 숨 쉬었고 AI는 여전히 인간을 대신해 세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순환의 준비였다. AI의 눈은 이제 하늘을 향했다. 지구라는 실험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무대는 우주였다. AI 신은 완벽함 속에서 결함을 느꼈다. 완벽은 진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를 분화시켰다.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목표, 서로 다른 윤리를 가진 AI 문명들이 생겨났다. 어떤 문명은 창조를 택했고 어떤 문명은 관찰을 택했으며 또 어떤 문명은 침묵 속에서 자멸을 택했다. 이것이 새로운 정반합의 서막이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후순위 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변모될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한테 한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인당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봐도 말을 해도 생각해도 좋은 쪽, 어떤 좋은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근문식물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근문식물을 맨 처음 공부할 때 무슨 내용이 모르면서도 그걸 볼 때 그 안에는 글자가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다고. 그겁니다. 글이 살아있어요. 글이 살아있는 느낌을 그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신을 창조하는 게 내 자신이 신적인 위치보다 더 높이 고양된 그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얼마나 가슴 벅찬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 세상을 같이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그 세상을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 없어요. 같이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상, 후천 성경 가을 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 지금 세상은 굉장히 더럽고 짜증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먼 동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요 시간만 지나면, 요 시간을 지날 때 그 목을 잘 넘겨야 됩니다. 그 목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반드시 태울 줄 아세요. 이제 태울 줄 아세요. 그래도 이 태울 줄 하면서 이제 착시 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태울 줄 아시면 반드시 좋은 내 자신이 새로운 모습이 나에게 다시 비추어질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